금방 소개받은 정경목입니다. 허남춘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록되는 것은 기억의 3%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발표해야 할 것은 그런 기록 중에서도 또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굉장히 편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좀 유의하시고, 사실은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록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발표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주에는 적지 않은 고문서들이 존재합니다. 제주도의 유력한 가문에 수장되어 있는 고문헌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 기록들의 중요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집에서 소장하고 계시던 분들이 그걸 공개를 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지금 정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드뭅니다. 지금 저렇게 여러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 문서 중에 제주를 바라볼 수 있는 내외의 시각을 볼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드문데, 다행히 제주교육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고문서들이 있는데 여기에 수장되어 있는 고문서들이 아주 제주도를 바라보는 중앙정부 시각, 주로 보고서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시각들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문 자료는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 보정을 위한 이런 자료들을 모으면서도 동시에 이런 시각 보정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자료가 교육박물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작은데, 문서는 이렇습니다. 내용은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옆에다 봤는데, 조천진의 치총이라는 그 관리가 있는데 그 관리가 겸 찰리사에게 보낸 보고서입니다. 1893년, 그러니까 조선이 거의 멸망한 그 시기에 보낸 건데, 치총 강암옥이라는 사람이 보낸 걸로 목포의 사판사공 김인원이라는 사람 선척이 어제 저녁에 소안도를 출발해서 오늘 아침에 들어왔는데 서울 기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입포문서를 작성해서 올립니다라고 합니다. 배가 포구에 들어오면 그걸 관리하는 관리가 배가 어떤 상태로 들어왔고 거기에 들어온 물건은 무엇이고 거기에 따라온 인물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 어떤 명령이 왔느냐. 그 당시는 이런 명령들이 다 문서로 이렇게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들이 가지고 이걸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에서 기별한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습니다. 그 다음 조천진에 있는 조방장이 보낸 1893년 3월에 보낸 문서를 보면 여기도 포구 사판사공 김윤이라는 사람은 선박이 소안도를 거쳐서 오늘 들어왔는데 서울 경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때 겸찰리사였던 분의 집이 서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본댁에서 서계를 보내고, 아마 책도 있고 여기 와서 근무 시간 이외에는 독서도 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계가 필요해서 서계 함께하고
꿀이 좋았던지 백청 한 항아리를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병영에서 비밀 관문을 가지고 해남 장교 서경제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 관문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 비밀 관문은 내용을 펴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 병영에서 병사가 찰리사한테만 보내는 것이고, 대부분 이것은 무슨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좀 위험 인물들을 체포한다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니까, 일단은 해남 장교 서경제가 비밀 관문을 갖고 들어왔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내용이 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다 일일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천진 조방장이 또 보낸 것인데, 1893년 10월 12일 날 보낸 것인데, 추자도로 건너가는 것을 황봉기르 선박으로 정했는데, 날씨가 괜찮으면 화북포로 돌아올 것입니다 해가지고, 들어오는 선박에 인물이나 짐,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문서가 있는지 그런 것들, 그런 동향들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가는 배에 관해서도 다 이렇게 일일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항과 회항하는 배도 감시 통제를 했고, 추자도는 제주도로 올 때 항상 이게 중간 기착지였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문서를 보면 서귀포 조방장이 보낸 것입니다. 서귀포 조방장이 1898년에 군수에게, 그때는 이제 직제가 바뀌어서 군수에게 보내는 거였는데, 군수에게 보냈는데, 육지인이 와서 소 7마리를 난잡하게 진저리로 물고 왔다. 근데 이 섬은 토우와 토국을 의지인에게 방문하는 것을 금단한 명령이 엄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팔았던 주인 김순종과 팔았던 소 7마리를 압수해서 올려보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인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짐승이나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그 통제를 했던 것이죠. 특히 이제 조선 시대는 우금이라고 해서 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과 달리 조선 시대는 기본적으로는 농업을 중요시하는 사회이고, 곡식이 충분하면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를 금하도록 조선 초기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조선 전기는 좀 지켜지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이게 지켜지질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술을 만드는 것을 금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쌀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술 한 잔이 쌀 한 대 정도 그렇게 빚어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곡물이 충분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술 만드는 걸 엄격하게 금했는데, 문제는 이걸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조상의 제사를 지낸다고, 유교화가 되면서 조상한테는 제사를 지낼 때 꼭 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술을 자꾸 만들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또 약을 먹을 때 그 약의 효과가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술을 첨가해서, 한약을 먹을 때 꼭 술을 첨가해서 먹도록 합니다. 세종 같은 경우가 몸이 약하니까 신하들이 약을 드실 때 술을 꼭 드시라고 얘기를, 같이 술을 섞어서 드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종이 그걸 권하는 신하들에게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우금 정책을 써서, 아니 죽음 정책을 써서 술을 못 만들게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는 술 먹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을 못 만들게 하는데,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 막걸리하고는, 그냥 막걸리를 먹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 안주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소주를 먹을 때는 안주가 고기 안주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소를 잡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소를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그 아무리 금해도 그 피해 나가서 소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소를 못 잡게 많이 했고, 그 농사에 관해서도 이게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10배 혹은 사람은 100배 정도 했기 때문에 소 한 마리만 있으면 그 마을 농사는 다 짓는다고 할 정도로 경작을 위해서 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소를 못 잡겠는데, 섬 같은 데는 더욱더 그랬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소를 못 잡게 하는 것이 육지보다도 훨씬 더 심했는데, 육지 사람이 들어와서 소 7마리를 여기서 값싸게 사가지고 육지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를 팔았던 김순조라는 사람도 아마 상당히 대부분 집에 소 한 마리나 두 마리 있었는데 소를 7마리 정도 팔았던 걸 보면 저 사람이 전문적으로 소를 기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 주인하고 소 7마리를 압수해서 그런 사실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소같이 큰 것뿐만 아니라 닭같이 집에서 기르는 것도 그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 우도에 효자가 한 명 나옵니다. 아주 9살,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9살 어린애가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손가락을 잘라서 아버지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너무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그 수령이 우도에서, 학교도 없는 우도에서 배우지도 않은 9살 어린 애가 손가락을 잘라서 아버지를 살렸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조방장을 보내서 직접 우도로 건너가서 거기 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닭 2마리를 내려줘라. 그리고 이름을 아주 인자하게 인자함을 이루었다 해서 인달이라고 이름까지 이름까지 내려주는 거예요. 이름까지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하자 그것을 잘 처리했다고 지금 알리는 보고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도, 사실은 개도살, 요즘 개 문제 많이 되잖아요. 개도살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때 왜 그랬냐면, 개는 사실은 조선시대에는 돼지보다는 훨씬 더 식용을 많이 했습니다. 마을에서 일이 생기면 비타민을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식생활이 굉장히 바뀌어서 개 잡아먹는 걸 굉장히 비문명화된 걸로 얘기를 하는데, 돼지를 기르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조선시대는. 그래서 돼지가 지금처럼 많지를 않았어요. 근데 개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주면 그게 잘 크기 때문에 개를 키웠다가 복날 잡아먹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강아지를 키우고, 그래서 개를 잡아먹는 문화가 굉장히 친숙했어요. 가령 개를 하면 동네에서 무슨 일로 여러 사람들이 개를 들잖아요. 개를 하면 개를 하는 날, 그날은 이 개를 잡아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가 굉장히 흔했는데, 이 개가 광견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광견병에. 그래서 광견병에 걸렸을 때는 그 개를 동네 개들이 자꾸 옮기기 때문에 그 개들을 다 잡아 죽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를 다 잡아 죽였는데, 어느 날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개 3마리가 나타나서 어린 아이를 물고 다니니까 또 개를 다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성이 기찰장인 조아무개가 개를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은 저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친 개를 토살하고 사나운 개도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월진 조방장이 보낸 건데, 이렇게
조방장 진이 설치되고 그 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앞에서 본 것처럼 저런 보고서들을 일이 있을 때마다 작성해서 올렸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진이 설치되지 않은 조그마한 항구 같은 데에서는 거기에도 드나드는 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드나들 때는 앞에서와 같이 사람과 인물과 그다음에 거기에 실린 짐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꼭 작성해서 애월진 조방장한테 보내면 애월진 조방장이 다시 문서를 받아서 겸찰리사한테 보낼 정도로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그 통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방장이 없는 곳에서는 기찰장이 입출입 관리들을 하고, 그래서 기찰장이 조방장을 통해서 수령이나 목사에게 보고하는 그런 체계들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복진 조방장이 보낸 것입니다. 조선시대 제주도가 여러 가지 조선이라는 국가 체제에서 여러 가지 유리한 중요한 점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마죠. 그 공마들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거였는데, 이 공마를 보내려면 이제 많은 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배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항상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흥조가 주인인 선박은 조천포로 돌아갔고, 조천포의 김한나무 선박은 이미 이진포에 지금 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의 이동 상황이나 이런 것들 다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부구 선주들에게 그 공마를 실어 보낼 준비를 다 하고 있으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마 운송선 선주 관리 같은 걸 하는데 선주가 매일 기다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날씨도 어떨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연마을로 갔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 찾으라는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촌으로, 그 연마을에 있는 동촌으로 출타를 했는데 거기까지 진리를 보내서, 아전을 보내서 진조를 보내서 그 사람을 찾아와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고할 만큼 이렇게 꼼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인의 선주 출타 관리까지 했던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역시 이제 진상마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진상마가 어젯밤 갑자기 죽어가지고 대신 다른 말로 대치를 했고, 죽었던 사실은 보고를 해야 하니까 이렇게 보고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소 관리는 것이 말 관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즉시 장감은 차원소에다가 알아서 대령시켜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진상마가 폐사자 즉시 교체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던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문이 없고 그 책에서 인용돼 있는 건데, 그 아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1852년에 작성된 거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철저하게 내부에서도 이런 토지 관리를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노비하고 조선시대 토지가 개인의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노비나 토지를 팔고 살 때는 관에다가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요즘도 보고를 하죠. 사실은 요즘은 관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다 등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관에다 보고를 하면 관에서 그 매매 사실들을 알고 공증을 해줬습니다. 그 매매한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특히 노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발이 달려 있어서 도망갈 수 있는데, 요즘처럼 주민등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당쇠가 이 마당쇠인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뭐 아니라고 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주민등록이라도 있고 사진이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에다가 꼭 신고를 해서 입안을 받도록 했는데, 이 입안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인지세, 지금 인지세처럼 도장값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걸 내는 것이 귀찮고 싫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해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관에다가 판지 100일 이내에 관에다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그걸 하질 않아요. 하질 않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철저하게 그 토지가, 이건 토지 매매를 할 때 그 토지가 있는 마을의 이장 혹은 그 마을의 경민장, 그 이제 행정 최고 책임자죠. 경민장이 증인을 쓰도록 돼 있어요. 증인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개인끼리 이루어지는 매매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고 증인을 서야 하도록 돼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영원히 판단하는 뜻으로 영표, 영자, 방표, 영자로 영원히 판단하는 뜻으로 네모진 그것을 하도록 돼 있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일이 지나면 환태하질문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렇게 써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육지 같은 경우는 그 대한제국 시대나 지나야 이게 가능한 건데, 이게 1852년에 제주도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것은 공마를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면 대포영이라고 해서 대포라는 곳에서 영원히 판다라고 해서 이 도장을 찍어줬던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제 내적 시선, 그렇게 이렇게 통제가 심했는데, 외적으로 보면 내적 시선을 보면 이제 이 영상 탐라 순력도에서 검포 배연을 보듯이 중앙에서 볼 때는 제주도가 유교화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불태우는 것들이, 여기가 새카맣게 연기가 나는 것들이 무당 집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 관리나 그 양반들 300몇 명이 모아서 지금 서울 임금에 향해서 이것들을 불태우고 앞으로는 유교화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절을 하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신당 129씩 방화하고, 이때 사찰 5곳이 회찰되고 무당 285명이 귀농을 했다라고 여기 밑에 쓰여 있습니다. 여기 밑에 쓰여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도에 사는 9살 난 고종진의 아들이, 이름도 없었어요. 사실은 고종진의 아들이 손가락을 잡아서 아버지를 살렸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달인이라고 했던 것들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도 그거에 대해서 별방이 그 조방장한테 아까 닭 2마리를 주라고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완문을 작성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완문을 작성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양자를 들여서 양자를 드리고 그 자기의 특권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호적인데, 이 사실 제주도 호적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주도 호적은 사실은 이걸 다 모아서 그 기록문화유산으로 빨리 등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처럼 호적이 남아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이게 유교화가 되어 있다는 게 다 청금 훈장, 청금 유양별감, 향시학교 유양좌수. 이 호적에는 이런 얘기를 쓰지 않는데 아주 자세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얼마만큼 우리가 유교화되었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금이나 좌수 지객 같은 건 육지에는 없어요. 육지는 좌수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좌수라는, 실제로 좌수 역할을 해도 본인은 유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청금, 우리가 유교화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과잉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기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향교에서 자기가 역할을 할 때 이걸 면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향교 훈장이 자기가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굉장히 유교화되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 장이가
이게 향교에서도 굉장히 우두머리라고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의 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1876년 이후에 이렇게. 사실은 장의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한 명이나 두 명. 1장이, 2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이렇게 많아요. 호적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은 좀 그 유교화가 과잉되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송인데 육지에서도 일어나는 건데 이런 산송들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유교 그 외적으로는 감시와 탄압이 심했고 안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유교화가 좀 과잉된 유교화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한자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 아주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와 다른 얘기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령 섬의 민속조사를 나가보면 말자상속을 얘기해요. 큰아들, 둘째 아들 다 배 타고 나가서 죽고 막내 아들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재산은 말자한테 상속해 준다고 섬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문서가 남아있지는 않아요. 민속조사를 해보면 그래요. 근데 진도하고 여기는 남아있는 문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육자와 똑같이 장자상속이나 남자 아들한테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에는 상층문화와 하층문화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서를 가지고 상층문화만 얘기하면 제주도의 상당 부분을 왜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울러서 항상 이런 공문서를 조사하고 수집할 때 역시 똑같이 이게 기록되지 않는 구술 자료라든가 이런 영상 자료들도 함께 해야 기록 문화가 가지고 있는 오류를 어느 정도 보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